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죠. 요즘 따라 그 말이 입가에 맴도는 건 남들이 부러워하는 제 인생이 실상은 너무도 비극적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한때 저희 가족은 아빠의 사업 실패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어요. 친척집과 친구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어야 했죠. 무려 3년 동안이나요. 그러다 제가 동창 권유로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쇼핑몰의 성공으로 전생에 첫 집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도 5층짜리 빌라를요. 그 덕에 우리 가족들은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단칸방 하나 구할 돈도 없던 저희 가족은 제가 쇼핑몰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5층 빌라에서 한 층씩 차지하고 살 정도로 생활이 넉넉해졌어요. 생활이 안정이 되자 남동생과 여동생은 1년 간격으로 결혼을 했고 얼마 뒤 전 조카가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에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제 삶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결혼도 미룬 채 사업에 매진했던 저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미혼인 채 살고 있으니까요. 가족들은 현재의 안락한 삶이 모두 제 덕분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희생한 덕에 오늘날 자신들이 이런 호사를 누리고 산다고 말이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루빨리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라더군요. 근데 이거 다 개소리예요. 지금부터 제가 저희 가족들의 가면 속 진짜 얼굴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 심정이 이해되실 거예요. 어린 시절 저는 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외가가 잘 살았거든요. 외할아버지는 60, 70년대에 지방에 극장을 2개나 가지고 계실 정도로 부자였어요. 당시엔 지금처럼 TV가 흔치 않던 때라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극장 주인의 위세도 엄청 났겠죠. 엄마가 그러는데 당시엔 매일 밤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그날 벌어들인 극장 수입 중 동전을 세는 게 일이었대요. 돈이 오가는 일이니 남한테 맡길 순 없었죠. 암튼 얼마나 동전이 많았는지 하루치 동전이 사과 갯짝으로 몇 개나 됐대요. 동전을 세고 나면 손에서 냄새는 또 얼마나 나던지. 그래서 저희 엄마는 지금도 동전이라면 질색을 해요. 영원할 것 같던 부는 TV의 보급으로 극장 사업이 하얀 길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벌어들이는 돈은 확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여전했고 돈 쓰는 게 몸에 밴 자식들과 사위들이 앞다퉈 돈 쓰는 일에만 몰두했던 탓에 얼마 안 가 그 많던 전답이며 돈은 씨가 말라버렸어요. 이후 IMF까지 겹치면서 우리 집은 그나마 있던 집까지 아빠가 사업한다고 홀라당 날려버렸고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었고요. 평생 장인돈으로 놀고 먹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아빠는 사업을 한답시고 집까지 날려먹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몸을 움직여 돈을 벌 생각을 않고 요행만 바랬거든요. 그러니 주변엔 사기꾼들만 들끓었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서부터 돈 쓸 줄만 알았지 10원짜리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엄마는 늘 과거 타령만 했어요. 나 어렸을 땐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소시적엔 이런 단골 멘트를 남발하면서요. 하지만 과거에 억만장자였으면 뭐예요? 당장 먹을 쌀 한 톨도 없는데. 할 수 없이 큰딸인 제가 총대를 매야 했어요. 새벽엔 우유 배달을 하고 방과 후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가끔 패션 잡지 피팅 모델 일도 했고요. 주말 내내 피팅 모델 일을 하면 벌이가 쏠쏠했죠. 이렇게 번 돈은 동생들 건사하는 데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철없는 부모를 둔 저는 소녀 가장이나 다름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좋았던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저는 졸업 전에 취업을 해서 3학년 2학기 말에는 학교 수업 대신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있었어요. 제 월급은 5식구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동창은 고등학교 때랑은 많이 달랐죠. 값비싼 옷에 명품 가방까지. 너도 인터넷 쇼핑몰 한번 해봐. 처음엔 장난삼아 액세서리 몇 개 만들어 올렸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얼마 안 돼서 하루 매출이 내 한 달 월급만큼 찍히더라니까. 혹했어요. 늘 돈에 쪼달리던 저로선 당연했죠. 그래서 친구 조언대로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창업 준비를 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전 무작정 동대문 도매시장으로 향했어요. 매일 밤 시장을 돌며 패션 동향을 살피고 사입 삼촌들과 도매가게 언니들과 안면을 터서 시장 용어들도 익히고 사입 방법부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유명 쇼핑몰 홈페이지 체크도 잊지 않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요. 홈피를 보면 그 몰이 장사가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단박에 알 수 있거든요. 잘 되는 곳은 일단 순환이 빨라요. 옷들이 금세 빠지기 때문에 신상이 자주 올라와요. 게시판을 보면 구매자에 대한 응대 역시 달랐고요. 뭐랄까, 되는 곳은 확실히 달랐어요. 대응도 빠르고 일단 체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반품 환불도 잘해주고요. 브랜드 매장은 아니지만 구매자들이 이곳에서 물건을 사는 게 창피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가격은 싸지만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업계 동향을 파악한 뒤 시장을 돌며 눈도장을 찍어 받았던 옷들을 사입회와 제품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곤 보정을 거쳐 홈피에 올렸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죠. 철이 지나면 이게 다 재고로 남는 건데 초기 자본이 빠듯했던 터라 이런 상태론 3개월도 버티기 힘들었거든요. 결국 쇼핑몰을 접을 생각으로 사입해둔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근데 홍대 주차장 골목을 막 지나려는데 한 여자가 다가와 그러는 거예요. 저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전 쇼핑몰 명함을 건네며 여기서 샀다고 말했죠. 순간 기분이 짜릿하더라고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그날 홍대 거리를 지나면서 제가 입은 옷을 어디서 살 수 있냐는 소리를 3번이나 들었어요. 전 그 길로 약속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와 사입해둔 옷들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곤 직접 피팅을 한 채 거리에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스냅 사진을 찍었죠. 그걸 제 블로그에 올리고 페이지 하단에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주소를 올렸어요. 그날 이후 지인들을 비롯해 블로그를 타고 쇼핑몰로 조금씩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었죠. 덕분에 재고로 남을 뻔한 옷들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3개월이 되었어요. 간신히 저는 적자를 면할 수 있었어요. 잘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생겨 그 무렵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쇼핑몰은 유명 연예인이 저희 샵에서 구매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돌면서 순식간에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사입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죠. 그래서 만리동 옷공장을 직접 돌며 제품을 주문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자 10명 남짓한 직원의 전용 공장을 가진 어엿한 쇼핑몰 대표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몇 년 뒤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은행 대출을 끼긴 했지만 그래도 제 나이를 생각하면 대단한 성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욜로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라. 별것 아닌 광고 카피에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그리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제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내 다이어리에는
온통 사업 관련 일들과 거래처 전화번호, 그리고 조카들 학원비 내는 날짜와 부모님 용돈, 집안에 들어갈 돈, 이체 날짜들만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 위한 스케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 사고 동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는 조카들 학원비까지 대며 온통 가족들에게 헌신하며 살고 있는 나만 있더군요. 정작 내 곁엔 사랑하는 사람도 자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흰머리와 신경성 위험, 휴일도 없는 바쁜 일상. 저한테 남은 건 그런 껍데기일 뿐이었어요. 10년 넘게 쇼핑몰 사업을 해오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정작 제 삶은 황폐한 사막이 돼버린 거죠.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리곤 그대로 무너져 버렸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그저 여기서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안 좋은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막내 직원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은 좋으시겠어요. 돈도 있겠다. 원하는데 어디든 여행 갈 수도 있고. 여행? 그러고 보니 철철이 부모님과 동생네는 해외여행을 보내주면서 정작 제 자신은 일이 아닌 여행으로 해외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 길로 서점에 들러 여행책을 샀어요. 나른한 분위기에 인터넷이 빠른 장소를 찾아봤죠.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은 바로 치앙마이였어요. 그곳은 분명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로 불릴 만한 곳이었죠. 저에겐 더 없이 잘 맞는 곳이었어요. 전 당장 짐을 꾸려 치앙마이로 떠났어요. 그리곤 한 달짜리 콘도를 구해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인처럼 살기로 했죠.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일상을 보내며 예쁜 카페에 들어가 책을 읽고 배고프면 근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가끔은 치앙마이 근교로 1박 여행을 떠나기도 하면서 말이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온전히 나만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려는데 글쎄 지갑이 없지 뭐예요. 밥값이라고 해봐야 한국 돈으로 3,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한국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선 완전 낭패였죠. 식은땀이 절로 나더라고요. 영어가 짧아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쏘리만 연신해대는데 그때였어요.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돈을 내미는 거 있죠? 창피함도 무릅쓰고 저는 넙죽 그 돈을 받아 식당 주인에게 건넸어요. 그 짧은 몇 분 동안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현기증에 핑그르르 하더군요. 남자는 그런 저를 부축해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달콤한 걸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남자는 능숙한 영어 솜씨로 음료를 주문해 주었어요. 발음이 꼭 네이티브 스피커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 직업 때문에 어린 시절을 영국에서 보냈다고 하더군요. 현재 프로그램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여름 휴가를 놓쳐서 뒤늦게 휴가를 왔다더라고요. 우린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소 알고 지내왔던 사이처럼 막힘없이 대화를 이어갔어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여긴 혼자 왔어요? 여행? 아니면 비즈니스? 남자가 물었죠. 순간 전 봉인 해제된 사람처럼 이곳에 온 이유와 내 인생 전반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어요. 지금껏 살면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이렇게까지 제 자신을 솔직히 털어놓은 적 없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남자는 두서 없이 떠드는 제 말을 진지하게 끝까지 들어주더군요. 괜찮아요. 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으니까. 남자의 그 말에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지금껏 아무도 제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전 그날 처음 본 남자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그 착한 남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그들 눈엔 이 남자가 여자를 울린 파렴치한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미안하게도 말이죠. 그리고 우린 그날을 기점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남친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가족보다 더 가깝고 편했어요. 늘 저는 보살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를 만난 이후론 제가 보살핌을 받게 됐죠. 내 인생의 욜로는 바로 이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남친한테 청혼을 했어요. 당신을 놓치기 싫다고요. 남친은 당황했죠. 프로포즈할 타이밍을 노렸는데 기습을 당했다면서요. 그리고 승낙을 하더군요. 결혼하자고. 그 후 우리는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 승낙을 받았고 그렇게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뭐? 헤어지자고? 왜? 남친이 느닷없이 파혼을 하자는 거예요. 여자가 생겼다나요? 믿을 수 없었죠. 전 못 믿겠다고 상대 여자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그럴 수 없다며 매몰차게 절 밀치고 가버렸죠. 그날 이후 전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웠어요.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지옥에 살았던 것과 천국을 맛본 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가족들은 제 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역시 세상엔 가족이 최고구나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오래 회사를 비운 것 같아 오랜만에 사무실에 내려갔더니 직원들이 점심을 마치고 탕비실에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우리 대표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모가 그래요? 친부모 아닌 것 같아요. 동생들은 어떻고 지 누나 결혼하면 지들 뒷바라지 안 해줄까봐 대표님한테 남친 생길 때마다 중간에서 회방났던 인간들이야. 여동생이랑 둘이서 그게 인간이냐? 이번 일만 해도 그래? 그동안 그렇게 큰딸 등골 빼먹었으면 이젠 결혼은 하게 놔둬야 할 거 아냐? 어쩜 돈줄 끊길까봐 대표님 남친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냐? 툭하면 회사까지 쫓아가서 헤어지라고 협박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보는 앞에서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그 난리를 피웠다잖아. 결국 남자도 질려서 떨어져 나간 거지. 암튼 대표님한텐 비밀이야. 가족들 본 모습 보면 그 성격에 살고 싶겠냐? 그냥 우리라도 잘해드리자고. 맙소사. 직원들한테 들은 우리 가족들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들의 눈에 저는 가족이 아닌 돈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제가 치앙마이에 가 있는 동안에도 혹시 제가 안 돌아올까봐 여동생이 저 몰래 쇼핑몰 매각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작자까지 나서서 미팅까지 했다나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가족들을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남친을 만나 확인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남친의 회사로 찾아갔죠. 못 본 사이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나만큼 많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이는 절 보자 일부러 냉랭한 목소리로 소리치더군요. 또 뭐야? 뭐 더 할 말 남았니? 전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더군요. 그 사람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거든요. 그 눈을 보고 알았어요. 이 남잔 여전히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나 오늘부터 고아가 될 예정이야. 그래서 말인데 자기만이라도 내 가족이 돼주면 안 돼? 제 말에 남친은 놀라선 절 바라봤어요. 무슨 일 있었니? 직원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 우리 가족이 그동안 자기한테 한 짓이랑 날 자기들 지갑으로만 생각한다는 거. 내 결혼을 막아가면서까지 내 등골을 빼먹고 살려고 혈안이 돼 있더라. 나야 어떻게 되든 자기들만 살겠다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친은 그런 제게 다가와 안아주었죠. 전 이번에도 길바닥에서 아이처럼 엉엉 소리까지 내며 울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남친은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죠. 울보 여친 때문에 말이에요. 한참을 울고 난 저는 남친과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결혼 전에 가족들과 일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가족들을 불렀어요. 남동생 네만 빼고 다 왔더군요.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려 공항에 가는 길이라며 자기들은 빼고 얘기하라고 했더나요. 그래서 전 남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그럼 스피커폰 켜놓을 테니 운전하면서 잘 들어. 앞으로 일주일 줄게. 다들 내 집에서 나가줘. 엄마, 아빠, 재훈이네, 은주네 모두 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족들은 난리를 쳤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나가라니. 지금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야? 엄마, 지금 부모라고 그랬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딸 자식 결혼 안 시키겠다고 사위될 사람 앞에서 염산을 들고 협박을 해. 엄마한테 내가 딸이긴 해? 돈 벌어다 주는 평생 지갑은 아니고? 나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했어. 누구 때문인 줄 알아? 게으르고 무능력한 당신들. 평생 자식 등골만 빼먹을 줄 아는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뭐? 좋은 남자 만나 나 결혼시키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 그래, 그 마지막 소원 내가 직접 들어줄게.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들러붙어 살 생각하지 말고 직접 벌어먹고 살아. 알았어? 엄만 자신의 행동을 창피해하긴커녕 남친이 그러더냐고 절 추궁했어요. 엄마, 끝까지 이럴래? 그 사람 지금껏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다 자기 탓이라고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했던 사람이야. 엄마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날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때였죠.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성훈아, 아빠 나 아무 짓도 안 했다. 다 네 엄마 혼자 윤서방 찾아가 난리 친 거야. 아빤 우리 착한 딸 결혼 찬성이다. 100번 만번 찬성이야. 딴 건 몰라도 식장에 아빠 손은 잡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니니. 그리고 말이야, 난 네가 그러라면 당장이라도 네 엄마 버린다. 그러니까 성은아, 이 아빠는 용서해 줄 거지? 정말 내 아빠지만 세상 누구보다 찌질하더라고요. 혼자 살겠다고 아내까지 버리는 남편이라니. 최악이었죠. 아빠, 그만해. 도대체 왜 이래? 그런다고 나 아빠 안 받아줘. 40년 가까이 살아온 아내도 그렇게 쉽게 버리는 사람이 나라고 안 버릴까? 아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잖아. 안 그래? 아무리 내 아빠라지만 아빤 정말 구제불능이야. 젊어선 외할아버지한테 빌붙어 살고 나이 먹어선 딸내미한테 빌붙어 먹고 언제 아빠 힘으로 벌어먹고 살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다들 나가. 휴대폰 너머에선 처절하게 절 부르는 남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생 놀고 먹으려다 허걱한 거죠. 전 동생 놈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폰을 꺼버렸죠. 언니, 미친 거 아냐? 한동안 아프더니 머리까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갑자기 나가라면 어떡해?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이건 아니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난 못 나가. 지금 가진 돈으로는 월세도 못 구한다고. 또 우리 애들은 어쩌고. 어떻게 언니가 우리한테 이래? 나 진짜 언니한테 실망했어. 실망? 실망은 내가 했지, 너한테. 나 치앙마이 가자마자 쇼핑몰 팔아먹으려고 작자까지 알아봤다며. 그래, 얼마 주겠다디?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쇼핑몰을 넘봐? 네가 사입을 한번 했니? 제품 포장을 한번 했니? 하다못해 사무실 청소라도 한번 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런 주제에 어디 감히 내 걸 넘봐? 이런 걸 가족이라고 믿은 내가 정말 미친년이지. 꼴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 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내 등골을 빼먹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뒤늦게 공항에서 달려온 남동생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급기야 술까지 먹고 와선 난동까지 부렸죠. 어찌나 동네 창피하던지. 그리고 일주일 뒤 가족들은 아무도 집을 비우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죠. 그래서 전 업체 사람들을 불러서 각층 현관문을 뜯고 가족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곤 제 집 현관까지 달려와 발악을 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껏 10원짜리 한 장 안 내고 살았던 임대료까지 청구할 거라고 엄포를 놨죠. 가족들의 발악은 그 후로도 며칠이나 이어졌지만 결국 어느 시점이 되자 뿔뿔이 흩어지더군요. 얼마 뒤 저는 그 건물을 팔고 이사를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족들과 뒤엉켜 살던 그곳에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졌던 남친과는 재결합을 했어요. 처음엔 예정대로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마음은 접기로 했어요. 시부모님 보기도 창피하고 무엇보다 그 난리를 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나 혼자 결혼에 잘 살려니 죄책감도 느껴졌거든요. 절 부리고 살아온 가족들도 문제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당하고도 아무 말 않고 살아온 제 탓도 크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제 인생이 비극이 되지 않도록 살아보려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등학교 여교사예요. 저는 작년에 결혼할 뻔했다가 파혼을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파혼을 당했어요. 파혼을 하고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얼마 전 이런 저의 억울함을 한 방에 씻겨 내려가게 해준 일이 있어 속 시원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파혼 이유는 저희 부모님 직업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시장에 있는 작은 점포에서 음식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 시장에 가면 호떡도 팔고 옥수수도 파는 그런 가게요. 저희 부모님은 각자 그런 작은 점포에서 지금까지도 호떡과 붕어빵, 옥수수 같은 것들을 팔고 계세요. 부모님은 각자 처녀총각 때 시장에서 운명처럼 만났어요. 호떡 아가씨와 붕어빵 총각으로 불리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그 인연은 결혼으로 이어져 저희 부모님이 되셨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각자의 점포에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계세요. 멋모르던 아주 어릴 땐 엄마 아빠가 팔다 남은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저는 학교에 다니고부터는 이상하게도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그런 장사를 한다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나 시장에 와서 저희 부모님을 볼까봐 일부러 저는 시장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었죠. 저는 매년 학기 초 부모님의 직업을 써내야 하는 안내문엔 엄마는 전업주부, 아빠는 회사원이라고 거짓말로 썼고 혹시라도 친구 중 누군가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그냥 싸구려 음식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냥 만들어도 사람들은 몰라. 모르긴 왜 몰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 사람 입이 얼마나 정직한데. 그리고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엔 다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냥 싸구려 음식인데. 엄마 음식이 값으로 따지자면 싼 건 맞지만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자주 찾아주는 음식이니까 더 신경 써야지. 아빠도 그래서 일부러 좋은 판만 골라서 삶으시잖아. 엄마 아빠는 비록 싼 음식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만들고 싶어. 고작 몇백 원, 몇천 원 하는 음식인데 저는 매일 저녁 호떡 반죽에 들어가는 육수를 만드는 엄마와 새벽까지 팥을 삶는 아빠를 보며 누가 알아준다고 저런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차 철없던 생각은 한결같은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는 부모님을 보고 점차 바뀌게 되었고 세상은 저희 부모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큰 교훈을 배우게 되었나 봐요. 나중엔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무척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런 저희 부모님을 직업이 전부인 듯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무시하다니 지금 다시 생각해도 분노가 일어요.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런 건 귀신도 안 잡아가고 뭐하냐고. 저는 파혼 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부디 제발 누구든 좋으니 1,000벌이라도 내려주라고요. 그런데 하늘이 제 억울함을 알았을까요? 2달 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고 그 소식을 듣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제 밑으로 9살 타울의 여동생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늦둥이였죠. 저는 태어난 동생에게 질투는커녕 동생과 차이가 많이 나서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여웠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이 컸었죠. 언니,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작지? 언니는 쌍꺼풀도 있는데 나는 없고.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을 때 나를 낳아서 좋은 건 하나도 못 줬나 봐. 언니는 이렇게 예쁜데. 저는 동생이 볼에 잔뜩 바람을 넣고 투정 부리는 모습까지도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늘 아니야, 언니 보기엔 우리 유정이가 언니보다 훨씬 예뻐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해 주었죠. 하지만 외모에 꽂힌 동생은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고 급기야 수능이 끝나는 날 혼자 겁도 없이 성형외과에 상담을 갔지 뭐예요. 언니, 학교 끝났어? 지금 땡땡땡 성형외과로 와주면 안 돼? 저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지 싶어 동생이 이야기한 성형외과에 급하게 갔어요. 가서는 얼굴에 사인펜으로 잔뜩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 동생을 보게 되었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영문을 모르는 저는 동생을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자 언니, 내가 상담을 받았거든. 마침 수험생 할인도 해준다는데 어떻게 언니가 대신 병원비 좀 내주면 안 될까? 여기 간호사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도 된대.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동생은 제가 결제를 해줄 거라고 믿었는지 잔뜩 기대하고 서 있더군요. 저는 가방에 있던 물티슈를 꺼내 동생의 얼굴을 닦았어요. 그러자 동생은 놀라며 제 손을 붙잡고 하지마, 이대로 수술해야 한단 말이야. 네가 수술할 데가 어딨어. 언니가 말했지. 넌 충분히 이쁘다고. 그러니까 얼른 지우고 집에 가자. 싫어, 나 오늘 수술할 거야. 몇 달만 지나면 20살이 되는 동생은 마치 9살 아이처럼 저에게 떼를 썼어요. 그때였어요. 저와 동생의 소란에 진료실에 있던 남자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술할 수 있죠?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남자 의사를 불쾌하게 쳐다봤어요. 저 의사가 내 동생 얼굴에 그림 같은 것을 그리고 수술이란 바람을 넣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남자 의사는 동생과 저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사태 파악을 했는지 그제야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안 되지. 선생님 퇴근도 해야 하고. 아까는 야간 수술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의사는 우물쭈물 야간 수술 접수가 끝났다는 등 어설픈 핑계를 댔어요. 동생은 입이 대빨 나왔지만 사태는 그렇게 수습이 되는 듯 했습니다. 야, 아무리 예뻐지고 싶어도 그렇지. 시험 끝났다고 돈도 없이 바로 성형외과에 가냐? 넌 잘못될까봐 겁도 안 나? 저는 집에 오는 내내 동생에게 잔소리를 했죠. 동생은 삐졌는지 저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연신 뒤통수만 보여줬어요.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신 부모님은 퉁퉁 부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생을 보시곤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좋지 않은지 걱정을 하셨죠. 저는 그날 저녁 곰곰이 생각했어요. 가지 말라고 한들 동생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문자의 내용을 읽어보니 동생이 또 성형외과에 찾아갔더라고요. 이번엔 병원비를 분납할 수 없냐고요. 저는 문자가 찍힌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번호의 주인은 그날 봤던 남자 의사였고 저희는 그렇게 동생 때문에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뭐죠?
제 동생이 다시 병원에 오면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잘 가꾸면 지금보다 훨씬 예뻐질 거라고 좋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꽤 진지하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저를 뜨끔하게 만들지 뭐예요. 말은 해줄 수 있는데 동생이 믿을까요? 네?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없이 예뻐질 거라는 말을 왜 해요? 당연히 수술을 해야 이뻐지지. 그건 가영 씨가 애들한테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한테 그런 부탁을 한 것이 갑자기 창피했죠. 그 후로 몇 차례 연락을 더 주고받았고 제 친한 교사들은 신기한 인연이라며 이참에 한번 잘해보라고 저를 놀리듯 말했는데 좁은 학교에선 어느새 제가 성형외과 의사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주변에선 믿지 않았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까지도 선생님 요즘 연애하세요? 라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어요. 사태가 심각해지니 저는 그냥 헛소문이 사라지길 바라며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점차 소문이 잠잠해질 때쯤 저는 정말로 그 의사 남자에게 정식으로 사귀어보자고 고백을 받았어요. 처음엔 얼떨떨했는데 이 남자가 참 젠틀하더라고요. 교사가 되고 종종 주변에서 소개팅이나 맞선 같은 자리를 주선해서 남자를 만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솔직히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와 그 남자는 소문처럼 진짜 연인이 되었고 저의 연애는 큰 어려움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1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연애를 하면 사람이 조금 달라지는 게 맞는지 눈치 빠른 동생이 눈치를 채면서 저희 가족은 제가 연애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제 동생은 자신이 다녀온 병원 의사와 연애를 하는 저를 가장 많이 반겼어요. 그럼 언니가 그 쌤이랑 결혼하면 나 수술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야? 공짜는 무슨? 승규 씨는 페이닥터야. 너 혹시라도 꿈꾸지 마. 치, 거기 원장인 줄 알았더니 페이닥터였어? 페이닥터면 어때? 자기 일만 잘하면 됐지. 철없는 동생에게 어쩌다 보니 남자친구를 두둔했고 저희 부모님은 홍기가 찬 제가 그것도 의사인 남자와 연애를 한다며 내심 기뻐하셨어요. 페이닥터면 어때? 사람만 반듯하면 됐다. 의사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 이 사람이? 우리 딸은 뭐 교사 되려고 고생 안 했나? 우리 딸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지. 외모도 훌륭하고 요즘은 교사가 신부감으로 1등이래. 저희 부모님은 저와 남자친구를 서로 고생했다며 치켜 세웠고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랑 남자친구는 직업만 놓고 봤을 때 조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에서도 만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니 나쁘지 않다고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땐 몰랐어요. 나쁘지 않다는 건 좋지도 않다는 것을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제 직업이 딱 나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희는 2년 정도 남들 같은 연애를 했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급하신 듯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와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하셨죠. 남자친구는 좋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와 저희 가족의 만남은 금방 이루어졌고 인사를 온 남자친구는 처음 방문한 저희 집을 두리번거렸어요. 남친의 모습에 저와 저희 엄마는 은근 무슨 검사라도 받는 듯 긴장을 했고요. 사실 저희 집이 오래된 1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이미 이사를 왔을 때부터 저희 집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었고 그 해에는 40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집안의 살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보기엔 확실히 집은 오래되고 낡은 느낌이 강했어요. 평소엔 모르고 살았는데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니
별것들이 다 눈에 들어와 심란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고 싱글벙글이었죠.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보고 실망했을까봐 은근 걱정했는데 남친의 반응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그 후 저희 집에서는 거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도 남친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남자친구의 홀어머니를 뵐 생각에 옷과 화장에 잔뜩 신경을 쓰고 꽃다발까지 준비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집 앞에서 저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사실은 내가 자기 부모님 직업을 거짓말했어.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에게 저희 부모님이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저도 뭐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남자친구의 집이 그리 썩 풍족하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모르면 몰라도 적어도 그런 재산이나 조건으로 이렇게나 마음을 다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쾌한 마음에 그냥 가겠다고 돌아서니 어머, 닥터강, 우리 아들 벌써 왔어. 어서 와요. 내가 우리 승규 엄마예요. 반가워요. 그의 어머니가 케이크를 사들고 저희 쪽으로 걸어오지 않겠어요? 당황한 저희를 보며 그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셨고 저는 얼떨결에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가 사는 아파트는 20평이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 집에 비해 훨씬 낡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초면인 저에게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어렵게 남편을 의대에 보냈다고 지난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개의치 않았을 이야기였는데 저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릴 때 친구들이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알까봐 전전긍긍을 했을 때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던 일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가영 씨라고 했나? 가영 씨는 지금 어느 동네 살아요? 우리 승규도 슬슬 개원을 해야 하는데 어느 동네가 괜찮을지 요즘 내가 부동산만 다닌다니까. 그의 어머니는 제게 사는 동네를 물으셨어요. 제 대답에 거긴 동네가 좀 애매한데 재개발 얘기가 있긴 한데 시장 근처라 그런지 손님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뭐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돈 걱정은 없겠네요. 그죠? 체인점 이름이 뭐예요? 저는 그의 어머니 말에 목구멍에 가시가 박힌 듯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아실 텐데 언제 들킬까 끙끙거리기 싫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호떡이랑 붕어빵을 파세요. 뭐?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시장? 호떡? 그의 어머니는 제 말에 깜짝 놀라셨는지 어이가 없다는 듯 호들갑을 떠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민망했고 남자친구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엄마, 내가 이따가 설명할게. 어머, 기막혀? 설마 내가 아는 시장 안에서 비위생적으로 파는 싸구려 호떡이랑 붕어빵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도끼 눈을 하며 사실 확인을 했어요. 비위생적이라는 둥, 싸구려라는 둥, 기분 나쁜 단어들에 꽂혀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제 반응에 그의 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일어나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불쾌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그 찬물을 갑자기 저에게 뿌리셨고 저는 처음 당하는 수모에 놀라 그의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성난 코뿔소처럼 씩씩거리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한데 이 결혼은 무효야. 나는 그런 싸구려 불량식품이나 파는 집구석하고는 사돈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거든.
초등학교 교사라고 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감히 그런 하찮은 집에서 우리 아들을 넘봐? 아주 웃기지도 않아. 그런 집구석에서 자란 주제에 지 기분이 나빠? 그렇다고 대답을 하네? 역시 보고 자란 게 그 꼬라지니. 하찮은 집? 저는 저희 집보다도 더 초라한 그의 집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는 사이 남자친구는 놀라서 얼른 수건을 가져와 제 얼굴을 닦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뻗친 그의 어머니는 다 큰 당신의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집구석 여자를 데리고 와? 저는 더는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죠.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오는 택시 안에서 내내 울었어요. 되먹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웃기지도 않은 말에 헛웃음도 나왔지만 그 사람이 그의 어머니인 것이 마음 아팠고 입에서 나온 아픈 단어들을 마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자친구는 연신 전화와 문자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떡하든 자기 엄마를 설득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요. 니네 집이 그렇게 잘났어? 지들 처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 직업이 하찮다고? 창피하다고? 너, 내가 그렇게 창피했니? 그렇게 거짓말하는 너와 똑같은 너의 집과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이 좋았던 내가 다 창피하다야. 그렇게 얘기했죠.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어쩐 일인지 엄마가 평소보다 빨리 가게를 접고 집에 들어와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제 눈에 엄마의 한쪽 팔에 감아진 붕대가 보였어요. 엄마, 팔이 왜 이래? 별거 아니야. 엄마는 다친 팔을 숨기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긴 네 엄마 빈혈이 도져서 주춤하다가 기름판에 팔을 대었다. 당신, 내가 아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화상이 심해서 흉질지도 모른다잖아. 당신은 애한테 뭘 그렇게 자세히 말해. 엄마 괜찮아. 그리고 뭐 다 늙은 여자 팔을 누가 보나. 흉져도 돼. 일하다가 다치는 건 훈장이라고 했어. 괜찮아. 저는 연신 괜찮다고 말하는 엄마를 보며 속이 상해 울컥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당황하며 저에게 뭘 이런 걸로 울어. 엄마 정말 괜찮아. 라며 저를 달래셨고 저는 그날 밤 화상 자국 지우는 시술에 대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뜻밖의 전화에 퇴근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헤어진 남자친구의 병원으로 뛰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하니 제 동생이 저희 엄마의 팔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야, 너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를 여기 데려오면 어떡해? 깜짝이야.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자기 남친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언니 너는 엄마 팔도 안 보여주고 뭐했냐? 아직 저와 남자친구가 헤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동생은 저에게 서운하다는 듯 말했고 엄마는 휴기진 자신의 팔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며 연신 민망한 듯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셨어요. 아무튼 일단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엄마. 나가자. 저는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나가려고 했어요. 괜찮아. 내가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너무 그러지 마. 헤어진 남자친구는 저를 말리며 저희 엄마 팔의 흉터를 꼼꼼히 살폈어요. 미안해요. 괜히 내가 여기까지 와서 곤란하게 했나 봐요. 하나도 안 곤란해요. 요즘은 화상흉터 지우는 거 어렵지도 않고 이 정도면 수술까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계속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 다행이네. 솔직히 말은 안 했어도 걱정했거든. 결혼도 하기 전에 내가 벌써 의사 사위 덕을 보네. 저희 엄마의 사위라는 말에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마치 제 예감이 맞았다는 듯 다신 보고 싶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를 병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뭐? 사위?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여긴 왜 오셨어요? 내가 내 아들 보려고 왔는데 연락해야 하니? 다신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끈질긴 거지 같은 사람들은 다 뭐야?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말을 쏟아내는 그의 어머니 앞에 더는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지 같다니요. 말씀 가려서 하세요. 그래? 듣기는 싫은가 보네. 그럼 여길 오지 말았어야지.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뭔 덕을 보겠다고 여길 와? 염치도 없어 정말. 가영아, 이게 다 무슨 말이니? 너 헤어졌어? 이봐요, 호떡 아줌마. 전 그쪽 같은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희 엄마는 그의 어머니의 몰상식한 태도에 놀라서 손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그 모습에 화가 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에게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들으면 이 병원 아줌마 아들 건 줄 알겠네요. 저도 당신 같은 몰상식하고 무식한 집안이랑 어쩌고 싶은 생각 없어요. 붙잡아도 나갈 거고 있으라고 사정해도 나갈 거니 비키기나 하세요. 뭐? 어디 선생이라는 게 말본새 좀 봐? 저는 더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저희 엄마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고 저희 엄마와 동생은 병원을 나오고 나서도 꽤 충격받은 듯 넋을 놓고 있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아빠는 무슨 일이 있었냐며 답답해 하셨지만 차마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순 없었어요. 그저 제가 죄인이다 싶은 마음뿐이었죠. 엄마는 충격의 후유증으로 3일 연속 장사를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전화 한 통을 받고 엄마는 다음 날 나갈 채비를 하셨어요. 어디가? 장사 나가게? 더 쉬지. 부동산에서 시장 입구 건물에 월세 계약하러 사람이 온대. 거기 가게 나갔어? 사실 너 결혼하면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미안하지만 빼달라고 했지. 아빠 건물에 마침 자리도 있고 해서 좋게 말했더니 옮겨줬어. 괜히 그분들한테 죄송하네. 어쩔 수 없지. 엄마는 앞으로 너랑 유정이 생각해서 이제 장사 그만둘 거야. 어디 번듯한 가게 차려서 남들이 니네들 무시 못하게 할 거야. 엄마는 제 결혼이 엎어진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자식으로서 정말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뼈저리게 후회됐고요. 저는 엄마의 상태가 불안해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때마침 학교가 방학이라 시간도 많아 저는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그곳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그의 어머니를 보게 되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들어보니 페이닥터인 당신 아들의 병원을 개원하려고 월세를 알아보고 있더군요. 시장통 주변 사람들은 손님들도 격이 떨어지니 어쩌니 하더니 여기까진 왜 왔대요? 여튼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 아저씨는 그의 어머니한테 여기 건물 주인이라며 저희 엄마를 소개했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아니, 사장님이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건물이 이 여자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호떡이나 파는데 어떻게 이 큰 건물 주인이야?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여기 이 호떡집 사장님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 근방의 좋은 자리 건물들은 죄다 호떡집 사장님이랑 남편분 거예요. 말도 안 돼. 사장님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동네에서 몇 년인데 싫으면 다른 동네 가든가. 솔직히 여기 자리가 워낙 좋고 이 주인분들이 항상 싸게 주셔서 들어오고 싶어서 줄 선 사람 많아요. 아, 짜증나. 계약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잠시만요. 그의 어머니는 똥 씹은 얼굴로 저와 저희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저희 모녀 앞으로 다가온 그의 어머니를 보며 고소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죠. 하필 이런 집구석이 이 건물 주인이라 어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월세 줘도 아줌마한텐 절대 안 줘요. 저기, 그래, 툭 까놓고 내가 미안하다. 솔직히 난 니네 집이 이렇게 건물이 많은지 몰랐잖니?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 너는 왜 친장 마련 안에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 사돈,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냥 다 잊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봐요. 저는 얼굴을 싹 바꾸고 저에게 살랑살랑 웃는 그의 어머니라는 여자를 보니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뭐라는 거야? 건물이 있건 없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돈 한 푼 없는 그지 집안인 줄 알았다가 이제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아까워요? 본인도 집불 가진 거 없으면서 잘난 의사 아들 팔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사세요. 저희 커져가는 목소리에 저희 엄마는 이제 그만하라는 듯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시며 가영아 그만해라 하며 나가자고 하셨어요. 다급해진 그의 어머니는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힘들어서 팍팍하게 살다 보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사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아들 얼굴 봐서 이 결혼 다시 진행해 주세요. 저 여기 계약하려고 살던 집이며 아들 앞으로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이 건물 위치에 비해서 월세가 많이 싸서 순전히 여기 하나 보고 다 올인했는데 제발 저희 모자 좀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는 기가 차서 다시 손을 바들바들 떠시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아빠는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물었고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아빠는 비상계단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와선 그의 어머니를 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건물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러니 재수가 없잖아. 그의 어머니는 저희 아빠의 빗자루에 밀리며 일어나셨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창피한 그의 어머니는 살다 이런 꼴은 처음이라며 혼자 성질을 부리다가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저희 엄마와 저는 그 모습에 그동안 답답했던 속이 뻥 하고 뚫리는 듯 시원했죠. 그 후 저희 동네의 건물값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의 건물은 물론이고 아빠의 건물까지 합사해 저희 부모님은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큰 돈을 손에 넣게 되셨고 저는 농담처럼 이제 장사는 그만두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쉬시며 살려고 말했는데 무슨 소리, 돈은 자고로 자기 손으로 벌어야지. 이 돈은 잘 뒀다가 우리 딸들 시집갈 때 잘 써야지. 나랑 네 아빠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천직이야. 안 그래요, 여보? 당신 말이 맞지. 시장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재밌어.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오다 가다 호떡 하나 붕어빵 하나 사 먹는 사람들은 다 어떡하니? 우린 음식도 팔지만 그런 재미도 판다. 그래요. 엄마 아빠 즐거우시면 됐어요. 저랑 동생 때문에 장사 그만두시지는 마세요. 이만하면 정말 저희 부모님은 천상의 짝꿍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저희 부모님의 가치를 알아주는 짝꿍을 만날 수 있겠죠. 비록 파혼이란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의 고비를 넘겼지만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죠. 추억을 판다는 저희 아빠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에 모두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수성가하신 부모님 아래서 나름대로 풍족하게 자란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인지 어렸을 적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와 제 오빠에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라고 늘 강조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생계를 위해 포기했던 꿈을 아직까지도 가슴속에 간직한 채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어렸을 때의 꿈에 미련을 갖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꿈은 일식 셰프셨는데 워낙 공부를 잘했던 탓에 요리는 꿈도 못 꾸고 바로 대학에 들어가셨다가 졸업하고는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며
저희를 키우셨어요.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정신없이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연스레 꿈과 멀어지셨지만 아직까지도 일식집에 가면 어렸을 때 꿈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열정이 넘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게 말씀하시던 못다 이룬 꿈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요리의 길을 걷게 된 저는 운 좋게 유명한 일식 셰프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제 남편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당시 제 남편은 셰프님이 가장 아끼는 수제자였고 저는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남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처음 남자친구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어머니는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셨죠. 네 스승이 TV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셰프인데 그 사람의 수제자라면 참 미래가 밝구나.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이 엄마가 너희 부부한테 일식집 하나 차려주지 뭐. 아이, 엄마도 참. 어차피 스승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 식당 중에 하나 물려주실 텐데 뭐. 그걸 물려받는 게 낫지. 그래, 그러면 더 좋고. 그래도 나중엔 자기 식당 하나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말만 해. 내 퇴직금이랑 네 아빠 퇴직금이면 일식집 크게 차리고도 남으니까. 웃으며 장난하듯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담긴 게 진심이란 건 알 수 있었죠. 그래도 그때는 그저 웃어 넘겼어요. 당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그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남편은 스승님의 식당을 이어받기 위한 인수인계를 하던 중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많이 늦었네. 일은 어때? 많이 힘들어? 아, 당신도 스승님 성격 알잖아. 나 아니면 물려줄 사람 없다고 하실 땐 언제고. 요즘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하나 다 트집 잡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미치겠어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식당인데 물려받는 게 쉬운 일 아닌 것 같긴 해. 아직도 기념일에 가려면 1년 전부터 예약 진행할 정도로 인기 많은 곳인데. 특히나 거긴 스승님도 당신 손 떠나보내는 거 아까워할 만큼 아끼던 식당이잖아. 그만큼 가르치실 게 많으신 거 아닐까? 내가 볼 땐 스승님은 그냥 이것저것 집착이 많으셔서 탈이야. 식당이 음식만 맛있으면 되지. 좀 바쁘면 플레이팅 조금 어긋날 수도 있지. 무슨 플레이팅 각도 하나하나 가지고 야단을 치신다니까. 어차피 손님들은 그가 몇 도 기울어진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거기가 플레이팅 때문에 화제가 된 적도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잘 되는 노하우가 된 거겠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에 잘 배워봐. 다들 거기 이어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당신은 복 받은 거라니까. 아우, 알겠어. 당신도 역시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이건 후계자만 알 수 있는 감정이야. 나도 처음에야 나한테 물려주신 데서 완전 좋았지. 근데 됐다. 당신이 뭘 알겠어. 얼마 전에 은수 알지?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자기 식당 차리네. 걔 지금 식당도 엄청 잘 되고 좋아 죽더라. 차라리 자기 식당 차리는 게 더 행복한 것 같다니까. 그래도 당신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아. 누군가에겐 간절한 건데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긍정적으로 잘해보면 좋잖아. 그래, 뭐 별 수 있나. 그냥 걔 보니까 예전이 당신이 연애했던 때 말이 생각나서. 무슨 말? 장모님이 나 식당 차려주겠다고 하셨던 거 그거 아직도 유효한가? 뭐?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난 내 식당 차리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수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싶고. 스승님 밑에서 이 식당 물려받으려면 물려받는다고 끝이 아니잖아. 스승님 성격에 감시하러 안 오시겠어? 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피곤해서. 왜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야? 그거야 엄마가 그냥 지나가듯 한 소리고. 자기는 능력도 되는데 왜 벌써부터 우리 부모님 손 벌릴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언제 손 벌린대. 그냥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그게 그거지. 손 벌리고 싶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야. 안 그럼 왜 물어봐? 아, 됐어. 그냥 물어본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기는. 당신은 내 아내인데 내 편을 들어줘야지.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해. 안 그래도 요즘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아, 뭐가 그렇게 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투성이인 남편과 대화하니 정말 기운 빠지고 한숨만 나오더군요. 내심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어봐놓고 뭐라고 하니 절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게 정말 짜증났지만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저 역시 그 식당을 물려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던 남편과 같은 스승님의 제자로서 화도 났고요.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스승님이 인정한 건 제가 아닌 남편이고 남편이 이미 그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응원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명절이 되어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된 날이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잘 지내셨죠? 아우 그래 우리 신서방 우리야 잘 지냈지. 신서방은 별일 없고? 말했잖아요 엄마. 이 사람은 요즘 인수인계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요. 이번에도 못 올 뻔한 거 겨우 시간 빼서 왔다니까. 아유 맞다 그렇지.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주변에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우리 사위가 그 식당 오너 셰프가 될 거라고. 다들 예약 한번 해달라고 난리야. 부모님도 좋아하시지? 네? 아, 네. 뭐 그렇죠. 그래도 참 장해. TV 보니까 그 사람 아주 성격이 장난 아니던데. 그런 까다로운 사람한테 선택받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일을 이어받아서 한다는 게 어디 보통 어려운 일이겠니? 많이 힘들지? 네, 뭐 사실 쉽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엄청 힘들긴 해요. 최근에 같이 스승님 아래서 배우다 나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따로 식당을 차려서 승승장구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온전히 오너니까 일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다고 해서 어찌나 부럽던지 저도 언젠가는 꼭 제 장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당황했어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할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마치 지금 힘드니 나중에라도 식당을 차리게 도와달라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물론 저야 남편의 속마음을 알고 있으니 그렇게 들린 거란 걸 알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부모님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면 그냥 때려쳐. 때려치고 네 가게 열면 되지. 하영이도 같이 배웠으니까 하영이랑 같이 가게 하면 딱이겠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너무 그러고 싶죠, 장모님. 그런데 그것도 뭐 쉽나요? 일식집은 분위기니 인테리어니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데 초기 창업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차리더라도 저희 나이 들고 나서야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뭐가 걱정이야.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벌어놓은 돈도 있겠다. 퇴직금도 있겠다. 너희 부부 가게 하나 차려줄 돈도 없을까봐? 자네는 몰랐겠지만 내가 옛날에 셰프가 꿈이었어. 내 못다 이룬 꿈 우리 딸이랑 사위가 이뤄준다면 난 더할 나위가 없지. 물론 유명한 셰프 식당을 이어받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도 없지만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면 언제든 말해라. 자네나 하영이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셰프 제자였다고 하면 손님이야 당연히 몰리지 않겠어?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고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 언제든 편하게 말해. 우리는 너희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 봐도 참 좋다. 마치 구두로 계약이라도 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남편이 저희 부모님만 믿고 금방이라도 일을 그만둘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엄마,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손 안 벌리고 저희끼리 어떻게든 살아볼게요. 식당 차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아빠랑 어떻게 노후 재밌게 보내실지나 고민하세요. 그것도 그렇지만 힘들면 기대도 된다는 말이야. 안 그래도 내가 너희 오빠에 비해 너한테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내내 마음에 걸려서 그래.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나이 차이 꽤 있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오빠를 좀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잘 다니고 있던 증권회사를 때려치우고 전업 트레이더를 하겠다며 어느 날부터 집에 박혀서는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어요. 처음에야 트레이딩이 잘 돼서 큰 돈을 벌기도 했었지만 갈수록 돈을 잃더니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오빠가 돈을 잃으면 잃을수록 가족과도 대화가 단절되어서 요즘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야 부모님께 겨우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라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께도 오빠 이야기를 물어보기 조심스러워서 안 묻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요즘도 똑같이 지내는 것 같았어요. 오빠에게는 잃은 돈도 메꿔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하면서 지원해준 돈은 많은데 저는 알아서 밥벌이하고 있었으니 상대적으로 지원해준 게 적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니까요. 어려운 자식 먼저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굳이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저를 보고 있던 남편 눈이 순간 차갑게 식더군요. 그걸 놓치지 않고 알아챈 제 마음도 냉랭해졌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화기애애했지만 저희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싸움이 터지고 말았어요. 당신 아까 말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 내가 뭐 장모님 등을 친댔냐 뭘 안 됐냐. 그냥 장모님이 해주신다는 거 거절하기 못해서 좋다고 한 건데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돼? 그게 없는 말은 아니잖아. 당신이 먼저 물었잖아. 우리 엄마가 식당 차려준다고 했던 거 아직 유효한 거냐고. 그럼 그 상황에 당신이 그렇게 눈 반짝거리면서 말하는데 내가 달가울 리가 있어? 내가 말했잖아. 최대한 손 안 벌리고 살자고. 엄마가 해준대도 됐다고 지금 하는 일 끝까지 해보겠다고 해야지. 누가 안 한대? 한다고 했잖아. 왜 괜히 시비야. 내가 당장 일 때려친다고 했냐고. 당신은 내가 장모님한테 손 벌릴까봐 그렇게 불안해? 내가 남이야. 우리가 남이냐고. 내가 장모님한테 뭘 받는 게 그렇게 싫어?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 굳이 젊고 살아갈 날 많은 우리한테 쓰는 거 별로야. 안 그래도 지금 오빠 때문에 나갈 돈도 많고 심란하실 텐데 거기에 보태기 싫어. 그래, 막말로 형님보다 내가 낫지 않아? 내가 형님보다 효도 더 하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무슨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방에 박혀서는. 우리가 집에 가도 방 밖에 나오지도 않고 내가 지원받는 게 낫지. 장모님이 식당 차려주시면 내가 그거 꽁으로 받고만 있겠냐고. 식당 잘 되면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제일 잘하지, 내가.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해. 그래봤자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사위야. 아들이 아무리 못 낳기로니 사위보다 못할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 우리 오빠가 지금 안 좋은 시기여서 그렇지 잘 나갈 땐 부모님한테 남부럽지 않게 잘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오빠한테 뭔가 지원하는 건 당연할지라도 당신한테 해주는 건 절대 당연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대놓고 바라지 좀 마, 제발. 알겠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죄인. 좀 넉넉한 집안에 장가와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라도 있나 했더니 아주 기를 쓰고 경계를 하네. 됐다. 내가 너네 부모님한테 뭐 받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됐냐? 됐어? 뭐? 콩고물? 이때까지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당신 미쳤어? 그날 대판 싸운 뒤로 남편과는 급격히 서먹해졌어요. 솔직히 남편이 그런 생각으로 절 만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잘 생각해보니 연애 때도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출신인 걸 알고 그때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라든지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꼬치꼬치 캐물은 거라든지 연애하기 전 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남편을 참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제 딴엔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게 조금도 굽힐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각방을 쓰면서 따로 생활을 했어요. 저희가 부부인 걸 아는 동료들도 이상한 걸 눈치챈 것 같긴 했지만 골치 아파질 것 같아 딱히 이야기를 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재료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영씨, 선일씨 오너 셰프인 게 그만둔다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하영씨 몰랐어? 그럴 리가 있나?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하고 일을 그만둬? 선일씨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대. 그 말을 들으니 올 게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로 눈이 뒤집히더군요. 당장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겨우 눌러 참았어요. 동료들에게 들은 바로는 딱히 스승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선언해서 다들 당황해했다는 눈치더라고요. 이걸 하필 또 저만 딱 없는 타이밍에 이야기해서 저는 아니니까 다 상의하고 일부러 제가 빠진 자리에서 이야기한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서 집으로 달려가자마자 따졌죠. 당신 뭐야? 일을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만둬? 뭐? 우리가 요즘 대화라는 걸 했어? 당신도 모르지 않잖아.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뭔 상의 타령이야. 내가 내일 그만두겠다는데 당신 허락이라도 받아야 돼? 그럼 결혼했는데 적어도 일 그만두기 전에 얘기는 했어야지. 어떻게 내가 그걸 남의 입을 통해 듣게 만들어? 나를 아내라고 생각하긴 하니? 당신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당신은 일 그만두지 말라고 잔소리할 게 뻔한데 내가 듣기 싫은 소리 감수하면서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돼? 나 좀 놔둬. 나도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으면 앞으로 뭐 할 건데? 옮길 곳은 알아보고 관둔 거야? 옮기긴 뭘 옮겨. 창업할 거야. 그게 내 꿈인 거 당신도 알잖아. 결국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을 그 입으로 듣고야 말았어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겨우 참고 물었죠. 꿈? 그게 언제부터 당신 꿈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식당 차려준다 할 때부터? 설마 그 창업도 우리 부모님 돈으로 하는 거니? 아, 좀! 그만 좀 해라. 내가 잘 되면 잘할게. 그럼 되잖아. 왜 이렇게 잔소리야 대체? 내가 너네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그렇게도 싫냐? 그래,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렇게 아득바득 뭐라도 뜯어내려고 하는 당신도 참 대단하다. 야, 내가 뭐 너희 부모님한테 삥이라도 뜯는데 잘 되면 다 갚을 거야. 애초에 이 돈 지원받을 게 아니고 잠깐 빌리는 걸로 하기로 했어. 다 갚을 거라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하든 받아서 하든 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뜯어 말릴 거니까 창업은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늦었어. 이미 인테리어 다 끝났어. 뭐? 가게 말이야. 당신 모르게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는 하고 있었어. 장인 장모님께서 비밀 잘 지켜주시던데 너무 감사해서 얼마 전에 큰 절도 올렸잖아. 두 분은 내가 될 놈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끝까지 다 믿어주시더라. 내가 아내복은 없어도 장인 장모복은 있나 봐. 안 그래? 뭐라고? 정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더라고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를 쳐야 하나 싶었지만 그만뒀어요. 결국 저 잘 되라고 제 남편에게 지원해준 것 같은데 제가 화를 내면 부모님 입장도 민망해지실 것 같았거든요. 속은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남편의 가게는 이제 막 오픈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그 가게에서 함께 일하길 원하셨지만 전 스승님께 더 배우고 싶다는 핑계로 가게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뻔뻔하게도 가게는 주로 저희 스승님의 제자가 차린 가게라는 멘트로 홍보가 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제자였던 제 사진까지 걸렸더군요. 마치 유명 셰프의 수제자였던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인 것처럼 말이죠.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스승님 귀에 들어가면 더 어이가 없으시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헤어지지 못해 같이 살고 있던 와중 부모님께 급한 전화가 왔어요. 예, 하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떡하니 정말. 울먹이는 엄마의 말을 들은 저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엄마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으셨는데 사기꾼에게 걸려서 꽤 큰 금액을 날리셨던 거예요. 자식들에게 지원해줄 거 다 주고 노후자금으로 남겨놓았던 금액을 불려보겠다는 욕심에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셨던 거죠. 두 분 다 은퇴하신 데다 믿을 거라곤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노후자금밖에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무직이나 다름없는 오빠의 생활비까지 대기엔 역부족이었죠. 안 그래도 심란한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갑자기 돌변해버린 남편의 태도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 뭐?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생활비야? 그것도 두 분 생활비도 아니고 형님까지 3명 생활비를 우리가 무슨 수로 대? 우리가 뭐 그렇게 먹고 살기 빠듯해?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취미생활 좀 덜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그리고 내가 괜히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 이 가게 누구 덕분에 차렸는지 잊었어? 어차피 그 돈 다 빌린 거라며. 당신 말로만 그러지 부모님한테 한 푼도 제대로 갚은 적 없잖아. 이제라도 그 돈 갚는다 생각하고 돈 좀 보내드리자. 아 진짜 말이 빌리는 거지. 해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그 돈을 내가 무슨 수로 갚냐고. 가게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해서 이것저것 빚 갚느라 바쁜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정 보내드리고 싶음 당신 월급에서 보내드려. 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으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해? 언제는 우리 부모님이 당신 믿어준다고 감사하다며 큰 절까지 올렸다며. 근데 하루아침에 이럴 수 있어? 여보 잘 생각해. 솔직히 지금 당신네 식구들 답 없는 거 알잖아. 그 많던 돈 사기로 하루아침에 다 날린 장모님이 놀라울까?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드릴 돈 없다는 내가 놀라울까? 그리고 형님은 대체 뭐해? 부모님이 이 나이까지 저 나이 많은 형님을 감당하고 살아야겠어? 체격도 건장한데 할 일이 없으면 나가서 막노동판이라도 뛸 것이지. 이대로 있다간 형님까지 당신이 책임져야 돼. 당신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솔직히 좀 아찔하긴 했어요. 이때까지야 부모님께서 오빠를 책임져주고 있었으니 별 걱정이 없었지만 부모님께서 전 재산을 날린 지금은 이야기가 좀 달랐거든요. 남편이 제가 약간 동요하는 걸 느꼈는지 시댁까지 총동원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얘 며느라 잘 지냈지? 어머님 잘 지내셨죠?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요새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뜸했죠. 죄송해요. 아니야. 이야기 다 들었다. 집에 큰일이 생겨서 그런 건데 뭘 어쩌겠니? 그런데 사돈어른은 괜찮으시니? 안 싸더니 사고를 크게 치신 것 같던데? 일단은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하긴 기댈 자식도 하나밖에 없으니 별 수 있겠니? 근데 평생 너란 성일이한테 생활비 받아서 쓸 순 없잖니? 어떻게 부모님도 일 좀 하셔야 하지 않아? 두 분 다 은퇴한 지 오래고 나이도 있으셔서 마땅히 하실 일이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럼 내가 일자리 좀 알아봐 줄까? 네? 어떤 일자리요? 왜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일 있잖아. 몇 번 못 뵙긴 했어도 안 싸더니 만나 뵐 때마다 유난히 깔끔 떠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 청소도 깔끔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어머님. 왜 발끈하고 그러니? 원래 먹고 살려면 이런 일 저런 일 안 가리고 하는 거야. 그리고 청소가 어때서? 적성에 맞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럼 너희 부모님이 언제까지고 고귀한 일만 하실 줄 알았니?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땐 깨갱하고 얌전히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원한이라도 맺힌 사람처럼 틈만 나면 사돈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핑계로 전화를 해서 제 속을 긁더라고요. 그게 저희 부모님을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안하는 그럴 법한 일자리면 모르겠는데 자식이 제안하기엔 너무 고생거리인 일만 하나같이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의도가 너무 빤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지만 애둘러 거절하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이게 참 사람이 잘 안 풀릴 때야 주변의 속내가 드러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결혼할 때 친정과 시댁의 경제 수준에 격차가 좀 있어서 살짝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자격지심이 있었는지 꼭 저희 집이 망하니 신난 것처럼 저를 긁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괘씸한 건 아무래도 남편이었죠. 엄마가 식당을 차려줬을 땐 아무리 바빠도 꼭 시간을 내서 인사를 가던 남편이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인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래도 이번 명절엔 가야지. 당신 식당이 그날 안 닫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당신 소식 궁금해하셔. 아, 바빠 죽겠다가 그날 하루 딱 쉬는데 우리 집에도 갔다 와야 하고. 여보, 이제 그냥 명절에 각자 집에만 갔다 오면 안 될까? 당신도 그게 편하잖아. 뭐? 아니, 그럼 당연히 편하기야 하지만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 시부모님도 우리 부모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잘 설득할게. 장인 장모님 나만 보면 또 우는 소리만 하실 텐데 그걸 어떻게 받아줘. 나도 쉬는 날 얼마 없는데 그거 받아들이는 것도 스트레스야. 당신 진짜 별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 식당 받을 때는 넙죽 엎드려 절하더니 당신은 우리 집에 대해 양심도 연민도 없어? 아, 그만 좀 해. 막말로 너희 부모님이 너 때문에 나한테 해준 거지 나만 보고 투자하신 건 아니잖아. 부모가 딸한테 해주는 거 당연하지. 그걸 왜 자꾸 나한테만 감당하라고 유세야. 점점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착잡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던 중 하루는 스승님이 절 불러내셨어요. 스승님, 저 부르셨다면서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신셰비 나가서 오늘 셰프 자리가 비었잖니. 그 자리를 네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 해서 불렀다. 네? 제가요? 나도 예전부터 선일이 다음으로 너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너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더라고. 다만 너희가 부부라 나는 좀 못 믿어온 게 있었는데 그래도 네가 선일이랑은 다른 성품인걸 나도 오랫동안 너희를 겪으며 알고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어떠니? 스승님, 세상에, 저는 너무 영광이죠. 저는 감히 꿈도 못 꾸던 자리였어요. 믿고 맡겨만 주시면 정말 잘해낼게요. 그래? 그럼 잘 됐구나. 너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지. 사실 선일이는 어쩐지 영 찜찜한 구석이 있어 쉽게 인계를 못 해주고 있었는데 역시나 딴 맘을 품고 있던 게 맞더라고. 정식으로 넘겨주기 전에 나가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너도 선일이가 차린 가게로 바로 따라 나갈 줄 알았는데 묵묵히 네 자리 지키고 있는 걸 보고 신뢰가 더 생겼다. 앞으로 잘해보자. 당연하죠. 전 어디 안 가요, 스승님.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역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래도 제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잘 배워서 이 식당을 맡게 되면 수입도 늘어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다는 신락 같은 희망도 생겼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저희 엄마 생신이 다가왔어요. 안 가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남편을 겨우 집으로 끌고 갔죠. 남편이 바쁘다고 생신 준비를 미처 못했다고 해서 저는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고급 레스토랑 예약과 함께 거액의 용돈을 준비했어요. 부모님을 모시러 친정에 잠깐 들른 사이 남편이 봉투에 있던 돈을 살짝 보더니 기함을 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돈을 이렇게나 많이 들여? 오늘 가는 식당만 해도 꽤 비싼 식당 아냐? 부모님 쓸 돈이랑 오빠 같이 쓸 돈까지 해서 좀 넉넉하게 넣었어. 맨날 우리 집에 용돈 타 쓰시는 것도 눈치 보이고 불편하실 텐데 생신 선물로 두둑히 들어야 한동안 눈치 안 보고 쓰실 거 아냐. 아니, 그럼 레스토랑이라도 좀 적당한 데 하지. 당신 돈 많아? 무슨 장모님 생신에 우리 집안 말아먹을 일 있어?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했어? 순순히 내가 다 번 돈으로 준비한 건데 뭐 하나 준비도 안 한 인간이 할 소리야 그게? 아니 그래. 부모님은 그렇다 쳐. 근데 형님 건 왜 준비하냐고. 당신이 장인 장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알겠는데 저 골칫덩이 형님한테까지 효도할 필요는 없잖아. 맨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리고 형님도 앵간해야지. 당신 부모님 저렇게 되셨으면 이제 그만 좀 하고 나와서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희망만 붙잡고 돈은 있는 대로 날리고 한심한 생활 계속하게 둘 거야. 당신도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친정이랑 손절해. 안 그럼 당신 남은 인생 계속 발목 잡힌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해? 그딴 소리 할 거면 우리 부모님이 빌려줬다는 돈이나 갚아. 우리 부모님은 지금 이렇게 어려워져도 그때 식당 차리는데 보태줬던 돈 돌려달란 소리 일절 안 하시는데 네가 진짜 그때 우리 부모님밖에 없다고
눈물겨워하던 그때 그 사위 맞니? 사람이 망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져?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당신 인생 위해서잖아. 지금도 봐. 한때 잘 살았다고 굳은 일은 조금도 하기 싫어하는 답 없는 니네 식구 먹여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무리하고 있잖아. 당신이 무슨 수로 식구 셋을 계속 책임질 건데 내 생각은 안 해?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 생각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당신 그러면 안 돼. 결혼하면 새 가정이 생기는 건데 당연히 하나만 선택해야지. 네 부모님도 이제 더 이상 고고하게 구실 때 아니고 한심한 형님도 어떻게든 일 시켜야지. 그동안 부모님 등쳐먹고 산 거 이제 보답해야지. 부모님께서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저희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남편이 하는 말에 실시간으로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 언성이 높아진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아차 싶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희 부모님께도 들렸겠다 싶어 아찔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한동안 저희가 집에 와도 아는 채도 않던 오빠가 나오더군요. 오빠. 매제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동안 티를 낸 적이 없다고 들어서 참 한심한 형님이라 미안하게 됐네. 오빠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우리가 흥분해서. 너한테도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영아. 근데 이 오빠 걱정은 이제 하지 마라. 응?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나 가족에게 무뚝뚝하게 굴던 오빠가 그렇게 나오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빠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꺼내오더라고요. 종이 서류가 든 파일이었어요. 오빠는 남편 앞에 그걸 던지듯 툭 내려놨어요. 내 살 길은 알아서 할 테니까 매제는 매제 하던 대로 매제 하던 일이나 잘하고 살아. 오빠 이게 뭔데 그래? 떨리는 손으로 오빠가 던진 파일을 넘기자마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옆에 있던 남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죠. 오빠가 건넨 건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강남의 고층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오빠 명의로 계약된 아파트가 심지어 한 채도 아니고 두 채나 되더군요. 오빠 이게 웬 거야? 정말 오빠 소유 아파트인 거야? 트레이딩 안정된 지 꽤 돼서 번 돈으로 아파트에 투자해놨거든. 부모님 한 채 드리고 한 채는 월세 받아 먹고 살면 되니까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네가 그렇게 큰 부담 갖고 있는 줄은 몰랐네. 걱정 많았지? 못난 오빠가 미안했다 그동안. 믿기지 않은 사실에 얼떨떨해서 계약서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어쩐지 언제부터인가 오빠 목까지 쳐서 보낸 용돈이 항상 남는다고 부모님께서 용돈 좀 줄이라고 잔소리를 하셨었는데 오빠가 제 몫을 해내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더군요. 트레이딩이라는 게 잘만 하면 정말 큰돈 벌어먹고 산다더니 오빠가 그동안 쫓았던 게 헛꿈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어때 매제? 이 정도면 그동안 부모님 등쳐먹던 거 보답하는 거 맞나? 오빠가 나긋이 한마디 하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마도 그 짧은 사이에 더 이상 해먹을 거 없던 저희 집에 또 해먹을 게 생기니 노선에 혼란이 생긴 듯 해보였어요.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까 한 얘기는 못 들은 얘기로 해주시고. 그걸 어떻게 못 들은 척을 해요. 이미 다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좀 갚아야겠네. 우리 부모님 등을 나만 처먹은 게 아니잖아. 이제 보답을 해야지. 네? 하지만 가게가 이제 잘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떻게. 잘 되기 시작했으니까 얼른 갚아야지. 매제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차용증이랑 공증서를 한 거야. 기억하죠? 네? 형님, 좀 기한을 주시면 제가 꼭. 누가 자네 형님이야. 호칭은 똑바로 해야지. 네 속을 다 봐버려서 더 이상 사정 봐주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우리 부모님 돈 갚아.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저야 부모님이 남편과 비밀로 돈거래를 하셔서 몰랐던 사실이지만 내심 불안하게 느꼈던 오빠가 투자할 때 투자하더라도 차용증 쓰고 공증도 서라고 했었나 봐요. 덕분에 남편은 부모님 돈을 갚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됐죠. 법적으로 따지면 안 갚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있다 저도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과 시댁의 밑바닥을 봐버린 이상 이런 사람과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버티는 거 오빠가 이혼하면 빚을 차감해주겠다는 말로 달래서 겨우 합의 이혼했네요. 물론 이혼한 뒤에 말은 다시 바꿨죠. 저희 부모님 사정도 급하니 빌린 건 빌린 거니 그냥 갚으라고요. 다행히 법적으로 빚을 차감해주겠다는 어떤 근거도 없어서 남편은 그대로 그 돈을 갚아야 했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스승님은 방송에 출연하셔서 제 남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 놓은 제자가 막판에 스승님을 배신하고 뒤로 다른 가게를 차려 떠났다는 사실을요. 스승님의 제자 타이틀을 걸고 홍보하는 가게는 많지 않아서 금방 후보가 제 남편으로 좁혀졌죠. 남편의 가게는 괘씸죄에 걸려 리브 테러를 당했고 금방 사정이 어려워져 얼마 못 가 폐업을 했어요. 요식업계가 은근히 소문도 빨라서 남편이 경력 살려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식당들은 남편을 다 내쳤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뒤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희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나 스승님 좀 만나게 해줘. 뭐?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런 식으로 날 불러? 그리고 스승님은 여기 안 계셔.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내가 여기 오너 셰프니까. 뭐? 당신이 여기 오너 셰프라고? 그래, 당신 나가고 스승님이 나한테 물려주셨어. 왜? 이제 와 좀 아쉬워졌어? 여기서 일하고 싶니? 뭐라고? 여보, 같이 일해봤으니까 알잖아. 우리 다시 같이 잘해보자. 나도 스승님한테 이 가게 물려받으려고 배운 게 많으니까 분명 당신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오너 셰프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둘이면 당신도 편하잖아. 응? 훅 기고 있네. 당신이 내 자리 뺏으려고나 들겠지. 날 도와주긴 뭘 도와줘?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남편이 눈물 콧물 다 빼며 불쌍한 척을 하고 매달리는데 정말 눈꼴 싫어서 못 봐주겠더군요. 어려울 때 함부로 가족을 버리려고 들었던 그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벌을 톡톡히 받고 있더라고요. 시댁도 남편이 무너지니 콩고물 떨어질 데가 없어서 많이 어려워진 모양이었어요. 온 식구가 다 벌을 받은 거죠. 저희 부모님은 다행히 트레이딩으로 안정적으로 돈 벌고 있는 오빠와 주어진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제 덕에 다시 생활의 안정을 되찾았어요. 지금은 저도 오빠가 마련해준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답니다. 강남 고층 아파트 윗공기가 참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호화로운 아파트 역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았으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부유할 때만 가족이고 어려우면 손절하려고 하는 더러운 심보를 가진 누군가와는 참 다른 삶을 살고 있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가족이 있어 참 든든하고 행복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